집에 들어서니 맛있는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퇴근 후의 피로가 한꺼번에 풀리는 순간이었죠. 거실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저녁 밥상이 식탁 위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아내는 주방에서 반찬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뭐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 왔어? 오늘 된장찌개 끓였어. 당신 좋아하는 두부 넣어서. 그래? 어쩐지 집에 들어설 때부터 배가 고프더라니까. 저는 상의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어두고 식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밥상 위에는 된장찌개를 중심으로 간장 불고기, 고소한 계란말이, 애호박 볶음, 김치, 그리고 신선한 상추와 쌈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런 밥상을 매일 차려내는데 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 오늘 회사에서 뭐 하셨어요? 아빠 힘들었죠. 아이들은 식탁으로 모여들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딸은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 매일 웃는 얼굴로 맞아주는 아이들을 보면 제 마음도 절로 밝아졌습니다. 오늘도 바빴지. 근데 우리 소미랑 주환이는 학교에서 잘 지냈어? 응, 오늘은 독서 시간이 있어서 재미있는 책 읽었어요. 나는 그림 그렸어요. 아내는 아이들의 접시에 불고기를 덜어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그림 시간도 있었어? 우리 주한이 그림 솜씨 또 늘겠네요. 그러게, 밥 다 먹고 아빠한테도 보여줘야겠다. 밥을 한술 뜨는데 된장찌개에서 두부와 감자가 씹혔습니다. 적당히 짭짤한 국물이 입안에 감돌며 피로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된장찌개 간이 딱이야. 우리 소미랑 주한이도 엄마 밥 맛있지? 네, 엄마 된장찌개는 최고예요. 맞아요. 엄마는 요리 천재야. 아이들의 칭찬에 아내는 얼굴이 붉어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칭찬도 과하면 탈인데. 많이 먹어? 식사를 하며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 아내가 장을 보며 만났던 이웃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밥을 다 먹고 나서 소파로 가서 놀기 시작했고 저는 식탁에 앉아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매일 맛있는 밥을 먹으니 내가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가족 이렇게만 행복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애들도 잘 크고 당신도 건강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지. 저는 식탁에서 일어나 거실로 다가가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가족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다고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서로 장난을 치며 깔깔거리고 있었죠. 따뜻한 공기 속에서 평화로운 집안 풍경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그때 아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는 물기를 닦으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내가 대답하는 말을 들으니 전화를 한 것은 저의 어머니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아내가 밝게 인사를 하며 통화를 이어가는 것을 들으니 문득 시큰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내 아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암이라고요? 시한부? 저는 아내가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며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걱정과 당황이 가득했으니까요. 저는 TV를 껐고 아내를 바라보며 손짓으로 스피커폰으로 바꿔봐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힐끔 보더니 조용히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어요. 그냥 어차피 오래 못 산다더라.
이렇게 치료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살 바엔 그냥 편히 갈 준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암 진단 받으셨으면 빨리 치료 받으셔야죠.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아니야, 너도 알잖니. 이렇게 떠나는 게 나도 편하고 너희한테도 짐이 안 될 테니까. 그냥 가족들 얼굴 한번 보고 그 정도면 됐다 싶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체념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것은 아내가 그런 어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설득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있는 아내에게 손짓 발짓을 하며 그냥 놔두라고 나서지 말라는 표현을 했는데 아내는 저를 무시한 채 통화에 열중하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그런 말씀하실 때가 아니에요. 꼭 치료 받으셔야 돼요. 내일 제가 바로 갈게요. 제가 찾아가서 병원에 모시고 갈 거예요. 꼭이요. 아니야, 내가. 어머님, 이건 제가 꼭 해야 할 일이에요. 내일 뵙겠습니다. 아내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쉰 아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치료 안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는 못 놔둬. 내일 어머님 뵈러 갈 거야. 저는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에 혀를 찼습니다. 당신이 거기 왜 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냅둬. 신경 쓰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더 신경 써야지. 혼자서 그렇게 외롭게 계시면 안 돼. 아내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결심한 듯 방으로 들어가 내일 어머니를 뵈러 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고 저는 그걸 참지 못해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내는 안방 한가운데 캐리어를 펼쳐놓고 뭔가 바쁘게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행동은 단호해 보였고 이미 결심을 굳힌 듯했어요. 저는 끓어오르는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본인이 치료 안 받겠다는데 왜 나서서 이 난리야? 그냥 놔두라고. 아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캐리어에 물건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짐 속에는 간병에 필요한 물건들이 하나둘씩 담겨가고 있었어요. 편안한 옷가지며 손 세정제, 마스크, 개인 물티슈, 간호용 물병, 푹신한 슬리퍼까지. 옷은 계절에 맞게 얇은 가디건과 면 티셔츠, 추위를 대비한 담요까지 깔끔하게 접혀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읽을 만한 책 두세 권과 어머님을 위한 영양 보충제를 챙기는 모습에 저는 어이없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 자기가 떳떳하지 않으니까 치료 안 받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신경 쓰지 마. 그제야 아내가 저를 잠시 쳐다보았습니다. 아내의 눈빛엔 확신과 걱정이 섞여 있었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어머님은 치료를 받아야 해.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 후회? 내가 후회할 게 뭐가 있어. 그냥 그렇게 살다 가겠다는 사람을 왜 굳이 우리가 나서야 하냐고. 당신은 왜 맨날 나서서 이런 일을 벌이냐? 당신은 어머님이 당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기억 안 나? 그냥 남처럼 두고 보낼 수는 없잖아. 아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뭐라고 말을 더 잇고 싶었지만 아내의 논리가 너무나 단단해서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느꼈고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나는 동의 못해. 그렇게 대화를 멈춘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지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되돌아보니 아내는 여전히 캐리어를 정리하며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메모장과 펜을 챙겨 넣는 모습에 아내의 계획이 철저하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1시간 넘게 짐을 싸던 아내는
결국 캐리어를 다 채우고 침대 옆에 가지런히 두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침대가 꽤 넓게 느껴지는 밤이었어요. 제 마음에는 묘한 서운함과 화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내의 단호함이 이해되지 않았고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부지런히 움직이며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며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진짜로 갈 거야? 나서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몇 번을 말해. 아내는 음식을 준비하는 손을 멈추지 않았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조용히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치료받게 해야 돼. 당신은 몰라도 난 이대로 둘 수 없어.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더 할 말이 없었고 짜증스러운 마음을 억누르며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아내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 오전 내내 업무에도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간신히 일을 정리하고 있던 그때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야? 병원 어머님 모시고 왔어. 지금 검사 중이야. 진짜로 모시고 갔어? 아니 당신 혼자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감당해야지.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어머님 검사 끝나고 오늘 바로 입원하실 거야. 그동안 내가 병수발할 거니까 걱정 말고 당신 일이나 해. 뭐? 병수발까지 한다고? 아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고 통화를 마치며 짧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저녁엔 전화 못 받을 거야. 당신 알아서 잘 챙겨 먹고 냉장고에 애들 반찬 다 해두었으니까 챙겨 먹어. 전화를 끊고 나니 세상에 저 혼자만 남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서운하고 화난 감정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한동안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묘하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분명 병수발이 쉽지 않을 텐데 물불 안 가리고 저렇게 갑작스럽게 나서다니 아내가 분명히 며칠을 못 버티고 돌아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서둘러 퇴근을 했습니다. 아내가 오늘 안 오겠다고 했으니 제가 아이들을 돌봐야 했거든요. 큰딸에게 동생 잘 챙겨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전화를 했어요. 다행스럽게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아파트 단지 바로 앞이라 아이들은 스스로 통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칼퇴근을 하고 집으로 달려왔는데 아내가 없는 집은 묘하게 공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 엄마는 며칠 동안 병원에 계셔야 해. 그러니까 그동안 아빠랑 잘 지내자. 응? 병원? 엄마 아파? 아니야. 엄마가 아픈 건 아니고 어머님, 그러니까 할머니를 돌봐드리러 가신 거야. 아이들은 그 대답에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다시 놀이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아내가 냉동실에 넣어둔 반찬들을 꺼내서 데운 뒤 아이들 저녁을 먹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아내가 하던 아침 준비를 제가 대신해야 했었거든요. 계란말이를 시도했지만 모양은 엉망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 그릇을 들여다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계란말이가 다 터졌어. 엄마가 한 것처럼 예쁘진 않다. 맛은 똑같아. 먹어봐. 아이들은 웃으면서도 아침을 잘 먹어주었고 학교에 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집안일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대충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나니 출근 시간이 아슬아슬했습니다. 아내가 집을 비운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결국 연차를 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무슨 일이냐며 물었지만 길게 설명할 여력이 없었어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 세탁기를 돌리고 장을 보러 가고 저녁 준비까지 했습니다. 아빠가 라면 끓여줄까? 아니면 김밥 시킬까?
라면! 김밥도 먹고 싶어. 결국 저는 라면을 끓이고 김밥을 배달시켰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아이들과 식사를 하는데 한 가지 생각만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지금 병원에서 뭘 하고 있을까였죠. 그리고 아내가 집을 비운 지 5째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아내가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침부터 화를 돋웠습니다. 결국 저는 저희 어머니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랑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을 때 어느 병원인지 말해줬거든요. 큰 대학병원에 갔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해 병실로 들어섰을 때 아내는 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만 아내는 어머니를 정성껏 간호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당신,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애들은? 왜 왔겠어? 당신 데려가려고 왔지. 나 혼자 애들 돌보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당신 엄마라는 사람이 애들 내팽개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야? 그 순간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진지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어. 그리고 암 선고, 시한부 판정을 받은 어머니가 입원한 병실에서 아내의 말을 들은 저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 사실은 정말이지 경악스러웠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왜 이렇게까지 냉정하냐고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저희 부모님의 선택과 결정은 제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제 입장을 이해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는 아마 제가 10살 무렵이었을 거예요. 어릴 때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틈도 없이 집안 분위기에 눌려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고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집안은 늘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거든요. 부모님은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살면서도 서로를 남처럼 대했습니다. 한 집에서 각자 다른 방을 쓰고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어린 나이에도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다른 집도 다 이러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며 혼란스러워 했었죠. 그러다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집에 하루 이틀 안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요? 네 아빠가 바쁘단다. 뭘 하느라 바쁜지 내가 모르는 줄 알겠지만 나는 다 알아. 뭐가 그렇게 바쁜데요? 네 아버지는 진짜 냉혈한이야. 알겠니? 냉혈한이 뭐예요, 엄마? 피도 눈물도 없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그런 인간이라고. 엄마의 짜증스러운 그 답변은 고작 10살밖에 안 된 제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말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부모님은 크게 다투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방 안에 앉아 책을 읽으려 했지만 복도 너머에서 들려오는 고성과 물건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렸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엄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들어왔어요. 나도 더는 참을 수 없어. 당신이야말로 뭘 하고 다닌 건지 생각해봐. 나한테 말할 수 있어? 당신이야말로 떳떳하지 못하면서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부모님의 싸움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저는 침대 모서리에 웅크리고 앉아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쓰고 있었죠. 작은 몸이 벌벌 떨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엄마, 아빠, 제발 싸우지 마세요.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며 눈물을 흘렸지만 목소리가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어요. 두려움에 발목이 묶인 듯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거실에는 어제 부서진 유리잔 조각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엄마는 그걸 쓸어 담으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출근길에 가방을 챙기며 저를 한번 흘긋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나섰어요.
그 뒤로 아버지는 집에 들어왔지만 엄마와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한숨을 쉬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진호야, 이젠 아빠랑 내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다. 엄마의 말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처럼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때 엄마는 너무나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왜요? 엄마, 아빠랑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냥 다시 잘 지내면 안 돼요? 제 말에 엄마는 잠시 멈춰 서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쩔 수 없는 체념과 애잔함이 담겨 있었죠. 진우야, 어른들 일은 너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알아둬라. 엄마는 정말 노력했어.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그로부터 3개월 후 부모님은 결국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양육권은 아버지가 갖게 되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아마도 경제적인 부분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떠나던 날, 저는 방 창문에 서서 엄마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무겁게 들렸고 제 마음속에 커다란 공허함이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혼한 지 6개월 만에 아버지는 한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차 한 잔을 마시며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너희 어머니랑은 이제 정말 끝이 났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할 사람이 생겼다. 이분은 앞으로 우리와 함께 살게 될 분이고 진호 너의 엄마가 되어줄 분이야.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새어머니? 이렇게나 빨리? 낯선 여자와의 재혼이라니 제게는 너무도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재혼을 한다는 그 여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안녕, 네가 진호구나. 잘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심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낯선 여자가 우리 집에 발을 들이는 게 어색했고 정말 아버지가 너무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함께 살게 된 그 여자, 계모는 제게 꾸준히 다가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갈 준비를 할 때면 계모가 먼저 부엌에 나와 있곤 했어요. 진우야, 아침밥 챙겨 먹고 가야지. 이건 내가 만든 건데 한번 먹어볼래? 네. 괜찮아요. 그냥 빵 먹을 거예요. 그래도 뜨끈한 국 한 그릇 먹으면 힘이 날 텐데. 그 여자는 제 반응에 조금 실망한 얼굴을 했지만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학교 갈 때마다 문 앞에서 가방을 들어주며 한마디씩 말을 건넸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진호야. 저는 형식적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집에 돌아오면 그 여자, 계모는 간식을 준비해두곤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초코파이와 우유가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오늘 학교 어땠어? 힘들진 않았니? 괜찮아요. 주말이 다가올 무렵이면 계모는 저에게 영화 티켓을 내밀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있잖아, 주말에 다 같이 영화 보러 갈까? 너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개봉했다고 하던데. 저 그거 별로 안 좋아하고 안 보고 싶어요. 계모의 친절함에도 저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할 사람이 집에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여자의 모든 행동이 전부 다 가식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분명 모든 게 저 여자의 계획인 거다. 아버지가 이혼 전에 저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아버지와 엄마가 이혼을 한 거다. 저 여자가 우리 엄마를 쫓아내고 저 자리를 차지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저는 그 여자를 아줌마라는 단어로 부르면서 거리를 두고 형식적인 대화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계모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방에서 아무 말 없이 있는 모습을 보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시간이 좀 필요할 거야. 네, 괜찮아요. 천천히 다가가 볼게요. 저는 방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불쾌한 감정을 느꼈어요. 저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낯설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불편했거든요. 어느 날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저녁, 계모는 조용히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진호야, 공부 중이니? 잠깐 들어가도 될까? 저는 책을 읽는 척하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계모가 작은 접시를 들고 들어왔어요. 네가 좋아하는 사과 깎아봤어. 먹어봐. 감사합니다. 짧은 대답을 하고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 여자는 마치 어두운 구석에 숨어있는 아이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그 손을 잡을 용기가 없었어요. 방을 나서는 계모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한 집에 살면서 불편하고 불행한 건 나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가족 전부를 덮쳤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건 계모가 집에 들어온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자금 사정 문제라고 했지만 그 문제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거래처에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손해를 입은 계약들이 쌓이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는 저녁마다 골똘히 고민에 잠겨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모는 조용히 옆에 앉아 아버지의 잔을 채우거나 말없이 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러 주곤 했습니다. 회사가 이렇게까지 어려워질 줄은 몰랐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해결할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해결할 방법? 그런 게 있으면 진작 했겠지. 저는 여보, 당신 어쩌고 하는 대화가 듣기 싫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어요. 결국 이 집도 끝이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단정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속으로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때문에 아버지랑 결혼하고 우리 집에 들어온 것 같은데 이제 저 여자는 어떡하냐? 빈손으로 나가야겠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그만큼 새엄마를 자칭하는 그 여자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작은 빌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파트를 떠나기 전날 밤, 아버지가 계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듣게 되었어요. 정말 미안해. 이런 상황에서 너까지 고생시키게 됐어. 여보,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저는 여보랑 진호만 있으면 돼요. 집이 크고 화려한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말에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엿들으면서 속으로 웃음을 참았어요. 우엑, 진짜 연기 잘한다. 저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얼마나 분할까?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 이사한 빌라는 예전 집보다 훨씬 작고 낡았어요. 벽지는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마루는 삐걱거렸습니다. 새 집에 도착한 날, 저는 짐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계모는 이삿짐을 정리하며 부엌에서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한 날이니 짜장면을 시켜 먹자는 아버지의 말에도 그 여자는 밥을 해먹어야겠다며 고집을 부렸어요. 작은 부엌에서 간신히 움직일 공간을 만들며 따뜻한 국을 끓였습니다. 진호야, 이리 와서 국이라도 한 그릇 먹자. 많이 힘들었지? 아줌마, 저는 됐어요. 너 언제까지 아줌마라고 부를 거냐? 몰라요. 아줌마를 아줌마라고 하지 그러면 뭐라고 해요? 계모는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방에 틀어박혀 계모가 언제 떠날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 집도 곧 실증나겠지.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겠지.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하지만 그런 제 생각과 달리 계모는 저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문제로 매일같이 바깥을 돌아다녔고 집안일은 계모가 도맡아 했거든요. 계모는 낡은 집에 적응하기 위해
손수 커튼을 달고 벽지에 덧칠을 하고 마루를 닦았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게 다 기회를 노리는 거겠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라지. 얼마나 버티는지 두고 보자. 이제와 생각하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끼가 가득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모는 우리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집안을 돌보며 아버지를 위로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제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진짜로 아버지와 저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아무튼 그런 불편한 동거, 겉으로 보기에만 가족으로 보이는 그런 삶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지만 저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고 노력을 했어요. 대학 입학은 제게 하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등록금을 마련하려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학점 관리를 위해 밤을 새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제게는 도전처럼 느껴졌어요.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뭔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대학생활 동안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최소화하고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대학을 졸업한 후 한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첫 월급날, 작지만 제 힘으로 번 돈이라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으로 저녁에 치킨을 사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진호야, 오늘 뭐 좋은 일이라도 있었니? 저 첫 월급 탔어요. 치킨 하나 사왔어요. 같이 드실래요? 새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치킨을 세팅했고 아버지와 세 식구가 둘러앉아 조촐하게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제 앞에 닭다리를 놓아주었지만 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닭다리를 먹었어요. 그때 즈음엔 새어머니를 아줌마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또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호칭 자체를 생략했다고 할까요? 어쨌거나 같이 산 세월이 길어지다 보니까 나름 적응을 한 거였죠. 그 후 몇 년이 지나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대학 동창이었는데 대학에 다닐 때는 특별한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직장을 다닌 지 몇 년 지났을 때 대학 동기 모임을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아내를 오랜만에 다시 만났는데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죠. 아내는 활발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와 연애한 지 몇 년이 지나 결혼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저는 가정사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는 새어머니야.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릴 때 이혼하셨거든. 그렇구나. 그런데 새어머니랑은 사이가 어때? 그냥 아줌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 실제 지금은 그렇게 아줌마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새어머니인 거지. 나한텐 친엄마도 새엄마도 별로 마음이 가는 사람이 없어. 아내는 제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는데 아내는 새어머니라는 존재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 결혼을 못하겠다고 할까봐 내심 마음을 졸였는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어머니가 어떤 분이든 간에 나는 결혼하면 어른들한테 도리를 다하고 싶어.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내의 생각이 그렇구나 하고 넘겼거든요. 그런데 결혼 후 정말로 아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새어머니에게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꾸준히 인사를 드리고 작은 선물도 챙겼거든요. 어머님,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필요한 건 없으신가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자주 연락을 주니 고맙구나. 난 괜찮아. 너희 가족 건강 잘 챙겨. 아내와 새어머니의 대화를 듣는 저는 어쩐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새어머니에게 잘하는 걸 보며 마음 한구석에서는 새어머니를 대하는 제 태도가 잘못된 건 아닌지 고민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 제 감정은 쉽게 변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1년 뒤 우리에게 첫 아이가 태어났고 2년이 지나 둘째 아이까지 얻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안은 정신이 없었지만 늘 밝고 따뜻했어요. 아내는 아이들이 태어나자 저희 부모님께 아이들을 자주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은 저희 집에 가자며 저와 상의도 없이 새어머니와 연락해서 약속을 잡고는 했어요.
난 아버지도 새어머니도 그냥 자기들끼리 살게 내버려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해. 도리? 나한텐 그런 거 필요 없어.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가족이잖아. 내가 잘하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내는 진심으로 시댁에 도리를 다하며 저와 아이들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덕에 저는 한동안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저도 모르게 아내를 따라다니다 보니 새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 때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둘째가 3살이 되던 해 초여름이었어요.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새어머니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오셨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기를 손에 쥔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병원이래. 뭐라고? 아버님이? 어느 병원이야? 우리 빨리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급하게 아이들을 챙겨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간신히 임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실에 있었는데 상태가 안 좋아졌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병원 침대에 누운 아버지는 숨을 내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아내 역시도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눈을 뜬 아버지께서 저희 가족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힘겹게 말을 하셨어요. 너희 어머니한테 잘해드려라. 잘해야 한다. 약속해 주겠니? 그 말이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어머니란 새어머니를 말한 거였죠. 제가 느끼는 감정과는 별개로 두 분이 깊은 사랑을 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아버지는 딱 그 한마디를 남기고 떠나셨거든요. 곧바로 장례식 준비를 위해 아이들을 처가댁에 맡겼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새어머니는 힘겹게 조문객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저는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한 채 장례식 의전만 기계적으로 따라했습니다. 조문객들 중 많은 이들이 새어머니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고 아내는 옆에서 새어머니를 돕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오래 서 계시면 안 돼요. 여기 앉으세요. 고맙다, 며느리야.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일었습니다. 아내가 왜 이렇게까지 계모에게 잘하려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내의 노력 덕분에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자주 찾아뵈며 관계를 조금씩 회복하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제 마음이 달라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그 여자가 새어머니였던 것은 아버지와 결혼을 했기 때문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로 그 연결고리는 끊어진 거니까 계속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잖아. 굳이 새어머니랑 자주 연락할 필요 없어. 그냥 알아서 사시게 냅둬.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은 이제 혼자시잖아. 적적하실 텐데 내가 신경 써야지. 내가 말했잖아. 난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 없다고. 아내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멈칫하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당신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어머님은 여전히 나에게 어머님이야. 내가 어머님께 잘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해? 그래도 당신 키워주신 분이잖아. 저는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고 아내는 저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어머님께 잘할 거야. 혼자 계신 어머님을 그냥 모른 척할 순 없어. 그 뒤로도 아내는 새어머니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고 제게는 말하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새어머니에게 다녀오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아내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듯 보였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도 할머니한테 가요? 나는 친구 민지랑 놀이터에서 같이 놀고 싶은데. 그래, 이번에는 엄마랑 동생이랑만 갔다 올게. 소미는 민지랑 놀고 아빠랑 집에 있어? 저는 그런 아내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신문만 읽는 척하며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불편함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생각이 저렇게 확고한데 그 고부관계를 굳이 막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며 애써 무시하려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새어머니는 여전히 혼자 지내셨고 아내는 꾸준히 새어머니를 찾아가며 챙겼습니다. 우리 엄마 쫓아낸 상간녀 출신 계모가 시한부 암 선고를 받자 내 반대에도 계모 병수발을 하겠다고 집 나간 아내. 나 이혼당해도 어머니 모셔야겠어. 머리끄덩이라도 잡아서 집에 데려오려고 계모가 있는 병원에 간 순간 상상 초월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어머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 당신이 왜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는지 어머님은 다 이해하신대.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진실을 알아야 해. 진실? 무슨 진실? 당신 지금 집에 가기 싫어서 이상한 말 지어내는 거지? 나 여기 5일 동안 있으면서 어머님께 내내 들었단 말이야. 돌아가신 아버님 유언 생각 안 나? 당신이 진실을 알면 정말 후회할 거라고. 저는 고개를 돌려 새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병상에 누워있던 새어머니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도 초췌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미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진호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말을 했구나. 아니, 이렇게 늦게 말을 할 거였으면 무덤에 갈 때까지 말을 안 하는 게 맞는데 며느리기가 간곡하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뒤늦게나마 털어놓게 되었어.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은 너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네 아버지도 같은 마음이었다. 아줌마, 아니, 새어머니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새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랑 네 아버지는 너를 낳아준 너희 친엄마가 너에게는 좋은 엄마로 남아있기를 바랐어.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단다. 아내는 조용히 새어머니의 손을 잡아주며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고 새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네 친엄마는 네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된 이후로 많이 달라졌어. 네 아버지는 식구들을 위해 성실하게 일했는데 네 엄마는 돈을 조금씩 빼돌리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시작했지. 결국 네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겉돌게 된 거야. 명확하게 증거를 수집하지는 못했지만 사실 네 엄마가 만나는 상대가 누구인지 얼마나 많은 돈을 몰래 빼돌리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단다. 그게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바람 피운 게 아니라 엄마가 바람을 피웠다고요? 새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아버지는 끝까지 참으려 했어. 네가 엄마 곁에서 행복하게 자랐으면 했거든. 하지만 네 친엄마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 네 아버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거야.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때 아버님이 너무 괴로워서 고향으로 내려가셨대. 거기서 어머님을 만나셨고 오랜 친구로서 위로를 받으셨다고. 저는 말을 잇지 못했고 새어머니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 그때 당시 결혼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 아버지가 나에게 부탁하더구나. 네가 제대로 된 가정을 안에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네 아버지와 결혼했단다. 물론 네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었으니까 가능했지. 그런데 왜 그걸 지금까지 말하지 않으셨어요? 진호야, 네 아버지와 나는 진호 네가 친엄마에 대한 진실을 몰라야 한다고 생각했어. 네가 받을 상처가 너무 걱정됐거든.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당신을 위해 노력하셨대. 그리고 그 당시 아버님 사업이 어려워진 것도 사실 그 이혼한 당신 친엄마 때문이었다고 해. 아버님 돈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거래처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투자를 권유하면서 사기를 치려고 하셨다고. 그럼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진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거래처들한테 하루아침에 신뢰를 잃고 거래가 끊어졌다고 했잖아. 당신 친엄마라는 그 여자가 아버님 아내라는 명목으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사업 관련 동반 모임 자주 나가고 했었다면서. 그때 알게 된 거래처 사장 사모님들한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기 같은 일에 투자를 권유했대. 그게 아버님 사업에 악영향을 끼친 거지. 저는 모든 사실을 듣고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그런데 이건 그냥 새어머니의 말뿐이잖아. 그러니까 뭐 증거 그런 게 있는 거야? 아버님께서 그 당시 새어머니가 벌인 짓을 알고 처음엔 그냥 이혼이 아니라 고소를 하려고 하셨대. 그래서 고소 생각하며 준비해둔 자료가
다 어머님 댁에 남아있대. 그런데 아버님은 그래도 당신을 낳아준 여자라서 애엄마라서 덮고 그냥 이혼만 하신 거야. 아내의 말을 들은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병실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하고 심장은 마구 뛰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바뀌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만큼 새어머니의 병상에서 아내가 한마디 한마디 전한 이야기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있었던 일과 겹쳐서 더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새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기 한 달 전 저를 낳아준 친어머니한테 연락을 받았거든요. 네, 제가 10살 때 아버지와 이혼을 한 뒤 단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았던 그 친어머니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는데 다짜고짜 엄마라면서 저한테 사진 한 장을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 제 기억 속에 있는 친엄마의 얼굴이 맞았습니다. 온종일 혼란스러워하다가 아내에게 솔직히 털어놨었어요. 사실 오늘 이상한 연락을 받았어. 이상한 연락? 무슨 일이야? 핸드폰을 꺼내 친모라는 사람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메시지에는 친모라는 사람이 자신을 기억하느냐는 말과 함께 제가 보고 싶다는 말, 그리고 자신의 현재 모습 사진과 제가 어릴 때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천천히 생각을 해보라며 저를 다독여 주었었죠. 그런데 그날 병실에서 아내와 새어머니에게 들은 진실 이후 더한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친모한테 온 문자를 보여준 이후 아내는 제 친모에 대해 따로 알아봤다고요. 알아보니 여전히 무슨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투자 세미나 같은 곳을 다니고 있었는데 아내가 알아본 바로는 그 친모라는 여자는 완전히 망했다는 거였어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계속 사기만 치려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고요. 네, 제가 생각해도 참 그 연락이 이상했죠. 10살 때 이후 단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았는데 하필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 왜 지금 연락을 하는 걸까 했거든요. 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고 저한테 아버지가 남긴 거나 뭐라도 지원을 해달라고 할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그 친모라는 여자의 현재 상황을 알게 되자 새어머니와 아내가 말해준 진실에 더욱 신빙성이 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새어머니를 바라보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새어머니에게 했던 차가운 말과 행동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손에 쥔 물수건으로 새어머니의 손을 닦아드리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참 많이 못했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아버지와 어머니를 평생 원망만 했네요. 제가 정말 못난 놈입니다. 죄송해요. 새어머니, 아니 어머니는 미소를 띠며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는 그냥 네가 잘 자라줘서 그리고 좋은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내는 옆에서 묵묵히 물컵을 들어 어머니에게 물을 먹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물 한 모금을 삼키고 숨을 고르며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가 떠난 뒤에도 네가 나와 연을 끊지 않길 바랐어. 하지만 네가 나를 멀리하려고 했던 것도 이해했지.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왜 몰랐겠니? 저는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에 머리를 숙인 채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떠나신 후 어머니를 그렇게 외롭게 만든 걸 진심으로 후회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힘겹게 다시 떴습니다. 나에겐 너와 네 아버지가 전부였어. 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도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알았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잘해주고 싶었어. 아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께 잘해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많았어요. 어머님이 항상 저희 가족을 먼저 생각하셨던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손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네가 내 며느리라 참 다행이야.
어머니, 정말로 죄송하고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앞으로는 어머니 뜻대로 제가 더 잘할게요. 고맙다. 이제는 나도 마음이 편하다. 네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것만 봐도 난 더 바랄 게 없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항암 치료를 받으셨고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아내와 저는 교대로 병실에서 간병하며 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은 뒤 퇴원을 했을 때 저희 부부는 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동안 아내는 암 환자에게 좋다는 온갖 음식을 공부하며 차려서 어머니의 식사와 약을 챙겼어요. 하지만 그런 정성 어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1년도 되지 않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남긴 유언장을 발견했을 때 저는 아내를 부둥켜 안고 그저 서럽게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재산과 어머니 자신이 평생 따로 모은 재산을 모두 제 아내와 저에게 물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언장을 읽으며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라 부르지 않았던 그분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뒤늦게 깨달은 제 자신이 너무나 밉고 원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맑은 하늘 아래 푸른 나무들로 둘러싸인 봉안당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신 곳에 도착하니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한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던 아내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님도 아버님 곁에 계시니까 마음 편하게 인사드리자. 원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의 고향에 아버지를 모셨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내의 제안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나란히 봉안당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랜만에 왔습니다. 올해도 가족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저도 아내와 아이들 덕분에 더 열심히 살고 있고요. 어머니, 아버지 곁에 함께 계시니까 이제 외롭지 않으시겠죠? 어머니, 아버지, 제가 더 잘할게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두 분이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아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 아이들 잘 키워서 꼭 어머님과 아버님께 자랑스러운 손주들이 되게 할게요. 항상 지켜봐 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 이번에 성적 잘 나왔어요. 할머니가 항상 열심히 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할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도 잘하고 있어요. 나중에 또 올게요. 봉안당에서 나오는 길, 저는 문득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없었으면 나 이렇게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뭘?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이란 게 이런 거겠죠. 서로를 지탱해주고 함께 걸어가는 것. 아내와 아이들 덕분에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제 삶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매년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신 곳을 찾아 인사드리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이 아내 덕분이라는 걸 늘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